약에만 의존하시는 것이 무조건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내성 없이, 부작용 없이 얼마나 오래 약을 쓰면 버틸 수 있는지가 폐암의 생존율을 높이는 숨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명쾌한 알러지 치료입니다. 폐암은 더 이상 무조건 절망스러운 병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치원장입니다. 오늘은 폐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폐암의 호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올리는 이 컨텐츠가 폐암에 대한 첫 영상인데요. 폐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폐암 환자분들께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다른 암이 아니라 그나마 폐암이라서 다행입니다. 정말로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암 중에서 그나마 나은 암이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폐암이 재발과 전이가 많고 완치율이 낮아서 사망률이 전체 암 중에 1위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폐암이라서 다행이라니. 듣자마자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언제나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아프고 제일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특히나 폐암 환자분들 레파토리가 다 비슷합니다. 내가 폐암 말기래, 발견했을 때부터 이미 전이 됐대. 폐암이 사망률 1위래. 나는 얼마 못 살고 곧 죽어.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영화 주인공으로 빙의하고 계시면 암에서 회복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질환과 비교하면서 그나마 폐암이라서 다행인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쾌한 체원장의 뇌피셜이 아니라 치료 가능성의 측면에서 의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희망을 보시고 폐암에서 회복되는 첫걸음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쾌한 치원장이 지금까지 폐암 진료를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폐암을 떼내서 단독 영상을 찍은 적이 없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명쾌한 치원장이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니까 저의 유튜브 채널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는 올리지 않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폐암이 뒷순서로 밀려버리고 간경화나 간암 이야기를 우선 찍었습니다. 왜일까요? 간경화, 간암에는 해결책이 별로 없으니까요. 어디를 가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치료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폐암은 상황이 반대입니다. 그나마 폐암이라서 다행인 점, 첫 번째는 폐암은 치료약이 꽤 있다는 겁니다. 암 치료제가 하루와 다르게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폐암이 그런 최신 약물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예후가 나쁘다는 것은 옛말이고요. 특히 2020년대 들어서 폐암의 치료 성적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폐암은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암세포의 크기가 적은 것을 적을 소자를 써서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고요. 암세포 크기가 작지 않은 것을 안일 B자를 써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합니다. 비소세포암이 폐암의 약 85%를 차지하고요. 소세포암은 크기가 작은 암세포가 폐에 퍼져 있으니 수술로는 치료가 어려워서 방사선이나 항암요법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악성도가 강해서 아주 빠르게 악화되고 잘 전이되는 반면에 방사선이나 항암요법에도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소세포암은 암세포가 한 덩어리로 몰려 있으니 조기에만 잘 발견한다면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폐암은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로는 검출이 안 됩니다. 게다가 폐에는 감각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미 폐암 말기에 전이된 경우가 많아서 수술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요. 폐암 중에 특히나 비소세포암은 다양한 암 중에서 유전자 맞춤 치료가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약 50 내지 60%의 환자에게서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고 있어서 이쪽으로 많은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상세포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암이 생성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암이라도 유전자 변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암의 특성도 다 다르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폐선암의 경우는 유전자의 특성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폐암에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폐암이라면 아마도 NGS 암 유전자 검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EGFR, ALK, ROS1, KRAS, BRAF, MET, NTRK, HER2, RET 이런 암호 같은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폐암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표적 항암제는 이렇게 유전자가 변형된 부분만 표적으로 삼아 공격해서 암의 성장 신호를 막거나 암세포를 자살하게 만드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기존의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처럼 정상세포가 공격받는 일이 적어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심하게 구토를 하는 등의 극심한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 변이를 확인했다면 그에 맞는 맞춤형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타그리소를 쓸 수가 있고요. ALK 변이에는 알레센자를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엄청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다 알 필요는 절대 없고요.
자기에게 해당하는 표적 유전자만 알면 됩니다. 그 유전자의 변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주치의와 의논하시면 됩니다. 표적 치료제는 경구복용입니다. 하루에 하나를 먹는 것으로 몇 년 이상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케이스도 종종 보입니다. 다른 종류의 암 치료에 비해서 아주 편하고 획기적으로 암을 치료할 방안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폐암의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암의 약 40 내지 50%가 이런 경우인데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면역 항암제를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란 환자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PD-L1의 발현율인데요. PD-L1이란 암세포가 우리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PD-L1의 발현율이 높을수록 암세포가 면역계의 레이더망을 잘 피하는 능력이 좋다는 뜻이 되는 거죠. 면역항암제는 PD-L1을 차단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PD-L1의 발현율이 50% 이상이라면 비소세포암이라면 키트루다, 소세포 폐암인 경우에는 티센트릭 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면역항암제 단독으로도 생존율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D-L1 발현율이 50% 미만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라도 면역항암제를 단독으로 혹은 화학항암제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추세이고 이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와 미국 시어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폐암의 5년 생존율은 15% 이하였는데요. 최근에는 30% 가까이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EGFR 변이형 폐암은 국내 비소세포 폐암의 약 30 내지 40%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 5년 생존율이 50% 이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폐암이 사망률 1위라고 하지만 이것은 췌장암이나 담도암의 5년 생존율 10% 미만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진단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표적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면 폐암은 더 이상 무조건 절망스러운 병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나마 폐암이라서 다행인 점 두 번째입니다.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폐암의 1순위 원인은 흡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미세먼지나 중금속 오염, 매연이나 환경호르몬, 성면과 같은 대기 오염이나 독성물질로 인한 호흡기 알러겐이 폐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행이냐 하니 식이요법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일단 폐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처럼 소화기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제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폐암이라서 특별히 식이요법을 더 신경 쓰고 식재료를 체크해야 하거나 그럴 것이 거의 없어요. 비소세포암이라서 이 음식이 좋다, 소세포암이니까 저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가이드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암이라면 당연히 신경 써야 할 식이요법에 큰 방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식단으로 구성해야 되고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되겠고, 먹는 식재료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을 큰 틀에서 신경 쓰면 되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이 나온 김에 폐암 식이요법도 정리해봅니다. 항암 치료 중이거나 체중 감소가 심한 경우 고영양 고칼로리 식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연어, 달걀, 아보카도, 올리브유, 콩류, 단호박죽과 같이 영양이 풍부하고 먹기 좋은 음식 드시면 되고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 내지 1.5g 이상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암세포 증식에 산화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길 권장하고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 배추, 케일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고 하고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폐암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녹차의 EGCG 성분은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마늘,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항암과 해독 성분을 촉진시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에 좋은 음식 검색하신 것들은 다 편하게 드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용량 비타민, 특히나 비타민 A, 비타민 E 등은 보충제로 과량 드시는 것은 일부 연구에서 항암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니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혈당, 고인슐린 상태가 암세포 성장 촉진에 관여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또는 저당 식단을 권해드립니다. 흰쌀, 설탕, 밀가루 등의 정제 탄수화물은 암에 도움이 안 되니 드시지 마시고요. 대신 귀리, 통곡물, 콩류 등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EGFR 변이의 비소세포암 환자는 고혈당 상태가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특히 혈당 조절에 주의하시고요. 이런 분들께는 지속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에 간헐적 단식을 추가로 해보시길 권해봅니다. 그러면 피해야 할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햄이나 스팸,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이나 훈제육에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데요. 이것은 암세포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니 설탕은 피하시고요. 음주는 안 됩니다. 폐암 위험도 증가하지만 간 기능도 떨어뜨리니까요. 트랜스 지방, 튀김류, 가공식품은 줄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암이라면 당연히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되겠죠.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 식이요법은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게 좋다는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명쾌한 체원장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간암, 간경화, 식이요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간암 환자분들은 무슨 이게 개죽이냐고,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단체로 항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 개죽 같은 것을 맛없게 먹으면 좀 증상이 좋아지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식이요법을 하시다가 잠깐 먹고 싶은 거를 한 입 먹었을 뿐인데도 큰일이 납니다.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응급실에 실려 가시더라고요. 뭘 엄청 잘못한 것도 아니고 블루베리를 먹었는데 블루베리 씨가 목구멍을 긁어서 식도 정맥류가 터진 거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입원을 했습니다. 밤에 간장을 살짝 넣고 한 숟갈 비벼 먹었는데 간장에 조금 들어있는 단백질 때문에 암모니아가 뇌에 축적되어서 간성 혼수가 온 겁니다. 소금기가 있는 것을 먹으면 복수가 차니 아예 저희 음식은 철칙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소금을 안 먹으면 저나트륨 혈증이 와서 구통, 구역질이 나다가 발작을 하게 됩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도가 막혀서 황달이 옵니다. 그래서 명쾌한 체원장의 유튜브에 정말 끝도 없이 잔소리를 올려놨을 겁니다. 제발 먹기 위해 사는 거지 그런 말을 하지 말자 하라고요. 저런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인간에게 먹는 음식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단 살고 나서 먹자 간 환자분들을 그렇게 달래는 와중에 그 환자분들이 오늘 폐암식이요법 영상을 보시면 무슨 말을 하실까 싶어 두렵네요. 왜 저 암 환자는 저렇게 막 먹어도 아무 말 안 하면서 나는 이렇게 개죽 같은 것만 먹으라고 합니까?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딱 하나뿐이죠. 이분은 폐암이시니까요. 말기에 전이 되어서 기침이 심하고 피로하고 통증이 심해도 소화가 잘 되는 한에는 웬만한 건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폐암 환자분들께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겁니다. 자, 이렇게 폐암이라서 다행인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잘 드시면 되고 좋은 음식 잘 드시면 되는데 폐암 환자분들은 왜 굳이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실까요? 약을 평생 드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성 문제입니다. 유전자 변이를 찾았고 그에 맞는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도 초반에는 약효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가 그 약에 반응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치료 시작 후에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내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표적 치료제의 내성 때문에 암이 다시 커지고 전이 속도가 빨라지면 약을 바꿔야 하겠죠. 맞는 약을 다시 찾아도 그 약도 계속 드시다 보면 내성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시는 것이 무조건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표적 치료제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변비, 설사, 피로감과 출혈을 비롯하여 간 독성으로 간 수치가 상승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특히나 폐렴이 발생하면 이 약을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면역 항암제는 어떨까요? 갑상선염, 대장염, 간염, 폐렴, 신장염, 당뇨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면역을 올리는 과정에서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의 경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성 없이 부작용 없이 얼마나 오래 약을 쓰면 버틸 수 있는지가 폐암의 생존율을 높이는 숨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명쾌한 알러지 치료입니다. 각종 약물에 대한 알러지를 체크하고 치료함으로써 약의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게 됩니다. 약을 잘 먹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정상이어야 효과가 나타나겠죠. 암세포에 표적을 붙여놓아도 암세포를 죽이는 생체 내의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효과가 적겠고 면역력을 높이면 좋겠지 싶었는데 자기 세포와 조직에 알러지가 있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작용하는 영양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인체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폐암 진단받고 담배는 끊었다 하지만 아직 폐에 남아있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작용을 자극하기 위해서 각종 호흡기 알러겐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양방의 표준 치료와 병행함으로써 치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폐암의 호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소식이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